매일 아침 책 읽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행복 습관, 미라클 독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실전 수익률 투자 대회 총 12회 수상자의 실전 투자의 비밀, 우승할 때 사용한 13가지 실전 매매 기법 수록, 김영준 지음 이레미디어에서 펴낸 책입니다. 먼저 지은이님 소개부터 읽어볼게요. 김형준. 그는 주식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리스크 관리라고 강조하며 항상 냉철한 관점으로 시장에 접근한다. 국내 대표적 증권사의 실전 투자 대회에 참가하여 12번 이상 입상하였고 키움증권 실전 투자 대회 1위, 미래에셋 실전 투자 대회 1위를 하며 이론과 실전을 겸비하고 있음을 공인받았다. 매일경제 주식의 달인 및 고수들의 필살기에도 소개된 바 있으며 SBS, CNBC의 투자 불변의 법칙 필살기라는 프로그램에도 출연하였다. 현재 K바인 대표이사이며 유튜브 보컬TV에서 개미 투자자의 성공을 위해 소통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냉정하지만 일반 투자자들에게는 넘치는 인정미로 인기가 높다. 항상 시장에 겸손하라는 당부를 빠뜨리지 않는다. 자신이 몸소 겪은 시장의 무서움과 실패를 평범한 투자자가 답습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다. 주식을 처음 시작하며 겪었던 일들부터 저자만의 실전 기술 13가지를 이 책에 아낌없이 모두 담았다. 차례, 프롤로그, 이기는 투자 습관을 만드는 확실한 방법. 파트 1, 내가 겪은 주식시장 이야기, 피눈물 속에 얻은 투자 교훈. 파트 2, 매매 전 갖추어야 할 핵심 분석 능력. 파트 3, 최초 공개하는 13가지 실전 매매 기법. 파트 4, 주식시장 그 이면의 이야기들. 에필로그, 시장을 이기는 매매 습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차례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프롤로그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롤로그, 이기는 투자 습관을 만드는 확실한 방법. 주식시장에 들어와 매매를 시작한 지도 언 20년이 넘었다. 그럼에도 여전히 주식시장은 나에게 어려운 대상이며 해가 지날수록 더 겸손해져야 한다는 생각을 한다. 사실 공부만 해서 성공할 수 있다면 누구든 주식 매매에 나서고자 할 것이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절대 부족하다. 느낌과 경험치라는 시간과 공을 들여야 하는 요소들이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이 책을 집필하면서 그 부분을 표현하기 위해 많은 애를 쓰긴 했지만 도저히 표현되지 않는 부분도 있었다. 이에 대해서는 시장을 접해가면서 스스로 깨달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아, 저자가 하려고 하는 말이 이거였구나 하면서 눈이 뜨이는 날이 올 것이다. 주식시장은 쉽게 수익을 얻을 수 없는 곳일 뿐만 아니라 운이 좋아 쉽게 수익을 얻었다 하더라도 자신의 실력이 아닌 이상 모두 반납하게 되어 있는 곳이다. 종목을 추천해주는 전문가들도 수없이 많고 인터넷 포털을 도배하면서 종목 얘기를 해대는 돌팔이 고수들도 넘쳐나지만 매매 결과에 책임을 져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므로 홀로 서기를 하지 않고서는 이리저리 휘둘리다가 결국은 쓸쓸하게 시장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될 수밖에 없다. 주변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 실력을 쌓으려는 투자자들을 생각하며 나는 응원하는 마음으로 이 책을 썼다. 이 책은 2011년에 냈던 책을 개정한 것이다. 약간 바꾼 부분들도 있지만 개정 전 책에서 설명한 원칙들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나의 주식 과거사도 들어가 있는데 나의 못난 면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기 때문에 심적으로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내가 초보였을 때 누군가 나를 붙들어 앉혀놓고 이 점을 들려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다. 조금 먼저 시장에 진입해 여러 가지를 경험한 선배로서 독자 한 분 한 분과 마주보고 들려주는 이야기라고 생각했으면 좋겠다. 주식 투자를 시작했다면 일단 돈을 벌어야 한다. 많은 사람이 돈을 싸들고 이곳에 들어오지만 대부분이 손실을 낸다. 손실을 낸 투자자들은 이것 때문이다, 저것 때문이다 하면서 변명을 하곤 하지만 변명은 현실을 한치도 바꿔주지 못한다.
오로지 자신의 실력을 키워 수익을 내는 길밖에 없다. 이 책을 읽는 사람들이 성공 투자자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김형춘. 파트 1. 내가 겪은 주식시장 이야기. 피눈물 속에 얻은 투자 교훈. 1. 인생 막장에서 투자대회 우승자가 되기까지. 처음 주식시장을 알게 되다. 나는 강원도 인제에서 군생활을 했다. 보직은 80mm 박격포로 행군할 때마다 군장에 포 하나를 더 매야 했다. 이렇게 힘든 군대를 왜 왔을까? 라는 생각으로 2년 2개월을 버텼다. 국방부의 시계는 느리게 갔지만 결국 제대 날짜가 다가왔다. 1996년 드디어 군대를 제대했다. 대학에 복학하기 전까지 시간도 있고 돈도 벌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삼성전자 공장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삼성전자의 TV 브라운관을 조립하는 일을 3개월쯤 하고 있을 때 군대 고참에게서 전화가 왔다. 조경회사에서 사람을 구하는데 일도 편하고 보수도 많이 준다는 것이다. 보수가 많다는 말에 군대 고참이 알려준 곳으로 갔는데 조경회사가 아닌 다단계 회사였다. 그곳에 간 첫날 집에 간다고 하니 가방을 뺐고 돌려주지 않았다. 그러고 나서 3일만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 돌려준다고 했다. 그렇게 3일 동안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설명을 듣는데 슬며시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었다. 정말 고수익이 가능할 것 같은데? 하지만 자신들의 물건을 먼저 사고 마진을 붙여 팔라고 했다. 그런 다음 팀을 만들어 구매하는 물품이 많아지면 더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했다. 젠장, 물건을 사고 친구들도 꼬셔오라는 말이군. 그때부터 그들은 본색을 드러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정신을 차리고 나가야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들은 별의별 이야기를 하면서 잡아두려고 했다. 나는 보내주지 않을 거면 나를 죽이라고까지 말했다. 그러자 그들은 어쩔 수 없이 나를 내보내 주었고 나는 그대로 경찰서로 갔다. 그곳에는 많은 사람이 합숙을 하면서 광신도처럼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를 외치고 있었다. 완전 사기였다. 그 당시 젊은 사람이 큰 돈을 벌기는 힘들었다. 지금이야 아프리크 TV나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큰 수익을 창출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때는 힘든 일이었다. 그런 일을 겪은 후 나는 대학에 복학했다. 복학한 후 노는 것을 좋아했던 나는 군대에 가기 전 가입했던 록밴드 동아리에서 열심히 활동했다. 여자친구도 사귀고 열심히 재미있게 살았다. 그렇게 정신없이 놀다 보니 대학 졸업반이 되었다. 이제 먹고 살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일단 자격증이라도 따자는 생각으로 도목기사, 화약류 관리기사, 대기 환경기사 등의 자격증을 취득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영어 공부나 열심히 할 걸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그때 아는 동생이 주식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 1997년이었는데 당시에는 HTS가 보급되기 전이었다. 1998년에 스타크래프트가 출시되었고 그에 맞춰 인터넷도 광랜이 보급되었다. 당시 주식에 투자하려면 증권회사에 전화를 걸어 주문해야 했다. 처음 주식에 대해 알아보던 중 유한양행을 발견했다. 전 국민이 알고 있는 안티프라민을 만드는 제약회사였다. 1997년 IMF가 터지기 전에 전화주문으로 50만 원 정도를 투자해 유한양행의 주식을 샀다. 그때 나는 단타 매매라는 것은 알지 못했다. 1997년 11월 IMF가 터지면서 1만 8천 원이던 유한양행의 주가는 반토막이 됐다. 처음 거래한 우량한 종목이었는데 나는 아직 운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 주식은 장롱에 고이 모셔두었다. 그리고 1999년 첫 직장에 취직하게 되었다. 첫 직장에 들어가다. 대학교 4학년, 한 학기를 남겨둔 1999년 여름에 첫 직장에 취직하게 되었다. 당시는 IMF 이후로 취업난이 심각해 직장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았다. 건설기계 관련 회사였는데 첫 직장인 만큼 열심히 다녀야겠다고 마음먹었다. 내가 속한 부서는 기술부서로 업체관리와 기술 영업 등의 업무로 외근이 많았다. 나의 사수는 FM으로
일할 때는 원칙을 매우 중시하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업무 이외에는 재미있게 생활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식을 마친 후 집으로 가는데 사수가 자신의 차를 타고 같이 가자고 했다. 술을 많이 마셔서 내심 걱정은 됐지만 당시 사수와 우리 집은 가까운 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 차를 타게 되었다. 차를 타고 술도 깰 겸 창문을 열었는데 바람에 안경이 날아갔다. 안경을 찾기 위해 차를 유턴하던 중 그만 사고가 나고 말았다. 사수는 쇄골이 골절되고 나는 여기저기 타박상을 입어서 일주일 정도 입원하게 되었다. 물론 사수는 면허가 취소되었다. 퇴원 후 나는 다른 대리와 일을 하게 되었다. 이전 사수보다는 합이 잘 맞았다. 그러던 1998년 겨울 대리와 함께 외근을 나가 일을 본 후 신한증권을 가게 되었다. 당시는 IMF 여파로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는 계속 하락하고 있었다. 처음 유한양행 주식을 샀을 때 신한증권에서 계좌를 개설하였다. 실물 주권으로는 하나로통신 공모주를 갖고 있었다. 1999년 9월경부터 그 대리와 본격적으로 객장을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때 HTS 프로그램이 담긴 CD를 주었다. 당시 처음으로 HTS가 도입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때 장롱 속에 고이 모셔두었던 유한양행과 하나로통신 주가를 확인해 보았다. 유한양행은 2만 원이 조금 넘어 있었고 하나로통신은 꽤 올라 있었다. 나는 여기저기서 종잣돈을 약간 끌어와서 주식 투자를 다시 시작했다. 신문기사를 보면서 좋은 종목을 찾던 중 골드뱅크와 텔슨전자가 눈에 들어왔다. 골드뱅크는 이름에 골드가 들어가니 왠지 좋아 보였다. 이 회사는 1997년 인포뱅크라는 이름으로 설립했는데 그해 4월 골드뱅크로 사명을 변경한 후 1998년 10월에 상장된 회사였다. 그때는 어떤 회사인지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이름에 이끌려 종목을 선정했었다. 당시 800원이었던 주가는 37,000원까지 상승했고 수익률은 거의 1000% 이상이었다. 투자금은 250만 원 정도였는데 2천만 원 정도의 수익을 거둔 것이다. 하지만 2009년 상장 폐지되었다. 텔슨전자의 주식을 산 이유는 휴대전화 시장이 좋을 것 같아서였다. 텔슨전자의 주식에 투자해서 3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거뒀다. 하지만 이 회사는 나중에 실적 악화로 삼성, LG, 펜텍에 밀리면서 상장 폐지되었다. 하나로통신, 유한양행, 골드뱅크, 텔슨전자의 주식을 모두 매도하자 3천만 원 정도의 수익이 났다.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 따위 필요 없어. 주식은 그냥 느낌으로 하는 것이다. 당시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어이없어서 웃음만 나온다. 그렇게 5개월 만에 3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벌자 회사 생활을 하면서 버는 월급은 푼돈 같아 보였다. 인생은 럭셔리하게 사는 거지. 당시 월급이 100만 원 정도였는데 이런 생각으로 월급을 받는 족족 그대로 다 써버렸다. 이렇게 주식 투자를 하면 한 달에 500만 원을 벌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샘솟았다. 회사에 다니면서 어렵게 모은 종잣돈 500만 원으로 5개월 만에 3천만 원을 벌었는데 지금 내가 이 회사를 계속 다녀야 할까? 회사에 다니면서 매매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매일 HTS를 들여다보고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큰 돈을 짧은 시간에 벌 수 있는데 내가 이 회사를 계속 다녀야 해? 인생은 한 방이라고. 젊을 때 크게 벌고 즐기자. 이런 자신감으로 회사에 입사한 지 8개월 만에 사직서를 내고 2000년 2월부터 본격적으로 데이 트레이더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 당시 코스닥 지수는 2000포인트였다. 하지만 내가 전업 투자자로 생활하기 시작할 무렵 코스닥의 거품이 사그라들고 있었다. 제시 리버모어와 같이 트레이더를 꿈꾸다. 2000년 2월 나는 데이 트레이더로서의 매매를 시작했다. 당시 밀레니엄이라는 말이 유행했었는데 어디에나 밀레니엄이라는 말이 따라붙으며 새로운 천년에 대한 장밋빛 전망과 기대가 가득 담겨 있었다. 코스닥 시장은 해를 넘어서도 상승을 지속하고 있었고 조금만 더 힘을 내면 IMF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다. 당시 주식시장은 IT가 거의 주름을 잡고 있었다.
2017년에 비트코인, 알트코인이 무섭게 성장했던 것처럼 당시 우리나라 경제는 IT를 통해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나 또한 기대감에 가득 차 있었다. 5개월 만에 3천만 원의 돈을 벌어들였으니 오죽하겠는가? 이제 이 3천만 원으로 3억을 만들고 30억 원으로 불린 다음 300억 원으로 키울 생각이었다. 충분히 자신감이 있었다. 어느 날 양재동에서 3호 빌딩 앞을 지나가게 되었고 그 빌딩을 보면서 내가 3년 안에 저 빌딩을 사겠어 라고 결심하기도 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어디서 그런 무모함이 나왔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은 좋은 일이다. 당시 8개월 정도 직장 생활을 한 사회 초년생이었던 나는 이제에 밟지 못한 청년이었다. 청년다운 무지함과 어리숙함으로 나는 그렇게 주식시장에 야심차게 도전장을 내던졌다. 유치하고 자만심에 가득 찼던 나는 전업 투자를 시작했다. 당시 HTS 이용 수수료가 0.5%, 매수 매도 세금까지 합치면 1.3%였다. 그런데 이게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한 압박이었다. 한번 사고 파는데 1.3%의 수수료를 내면서 데이 트레이딩을 한다는 것은 큰 부담이 되었다. 종목을 선정하는 방법이나 주문하는 방법도 예전에 하던 그대로였다. 차트를 볼 줄 몰랐고 거래량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도 전혀 몰랐다. 기업 분석은 말할 것도 없었다. 그저 신문을 보다가 좋은 기사가 나오거나 방송에서 기업의 이름이 나오면 관심을 갖는 정도였다. 그렇게 차트도 보지 않고 기업 분석도 하지 않은 채 급등주들 위주로 선정한 종목은 하나시스템, 오피콤, 파워텍, 세롬기술 등이었다. 하지만 당시 IT를 이끌었던 대장주들 70%가 상장 폐지된 것을 보면 엄청난 버블이었던 것 같다. 당시 2년 만에 미국의 나스닥 지수도 5,000포인트에서 1,000포인트로 빠지고 우리나라의 코스닥 지수도 거의 3,000포인트에서 300포인트까지 하락했다. 이런 상황에서 주식시장은 투기시장이 되어가는 듯했다. 내가 전업투자를 시작한 2000년 2월에는 그래도 지수가 상승해서 운 좋게 돈을 벌 수 있었다. 하지만 3월부터 IT 버블이 꺼지면서 코스닥은 대세 하락 기운을 맞이했고 나의 계좌에도 미친 듯이 돈이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어떠한 분석도 없이 종목을 선정하여 매매하다 보니 자꾸 돈을 잃게 되었고 결국 미수까지 사용하게 되었다. 지금처럼 LED 모니터가 아닌 뚱뚱한 브라운관 모니터를 보면서 하루하루 매매하는 것도 괴로웠다. 자고 일어나면 매일 마이너스가 되어 있는 나의 계좌. 지금까지 내가 돈을 벌었던 것은 순전히 운이 좋았기 때문이었다. 왜 하필 그때였을까? 왜 하필 내가 본격적으로 전업투자자가 된 그 시점에 코스닥 버블이 터졌을까? 누굴 탓할 수도 없었다. 그렇게 나는 버블 붕괴와 함께 첫 번째 깡통을 차게 되었다. 수많은 사람이 원금을 모두 날리고 시장을 떠났지만 나는 도저히 그럴 수가 없었다. 억울하기도 했지만 오기가 생겼다. 하지만 내 돈은 시장 저편으로 모두 사라져 버린 후였다. 분한 마음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하지만 이대로 물러서기도 싫었다. 몇 번을 망설이다 돌아서기를 수차례. 결국 부모님께 도움을 청했다. 그까짓 거 반년이면 10배 이상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데 라는 생각이 강했다. 하지만 나이 30에 가까운 아들놈이 대뜸 주식으로 손실을 봤는데 복구하게 돈을 빌려주세요 라고 말하면 어느 부모가 좋아하겠는가? 그때 부모님께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하지만 심하게 질책하시기보다 걱정을 먼저 하셨던 것 같다. 그래, 너를 믿는다 라는 부모님의 표정이 내 가슴을 날카롭게 찔렀다. 부모님께 빌린 돈은 2천만 원이었다. 그 돈이면 빚도 금세 갚고 투자금도 다시 키울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 내가 깡통을 찬 건 내 탓이 아니고 시장 탓이야. 시장이 폭락해서 그런 것이니 나만 정신을 바짝 차리면 돼. 심호흡을 한 후 나는 새롭게 각오를 다지고 다시 매매에 들어갔다. 낙폭이 큰 종목은 그만큼 다시 오를 테니 그런 종목을 사자. 이것이 당시 나의 논리였다. 많이 하락한 종목은 많이 오른 종목보다 상승할 여지가 크다.
지금 생각하면 얼토당토하지 않는 발상이었다. 추세를 이탈한 종목은 하락폭이 더 커지기 마련인데 유치원생이 덧셈 뺄셈 하듯이 내려간 만큼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그만큼 매매에 대한 기본이 없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다. 지난 며칠 동안 많이 떨어진 종목을 500만 원어치 사 매수한다. 주가는 여전히 떨어진다. 주가가 어느 정도 더 떨어지면 1000만 원어치 더 매수한다. 이렇게 하면 처음 매수한 가격까지 가지 않고 조금만 상승해도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라는 계산이었다. 그런데 주가가 더 떨어진다. 그러면 남은 돈을 몽땅 털어 추가로 매수한다. 어쨌든 낮은 주가에서 매수 수량을 늘리면 평균 매수가가 낮아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가는 더 떨어진다. 그러면 하면서 손만 바들바들 떨고 있다가 매도 버튼을 누른다. 손절매하는 것이다. 그리고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다른 종목을 찾는다. 이때도 종목을 선정하는 기준에는 변함이 없다. 때문에 역시나 몇 번의 물타기 끝에 손절매로 마무리된다. 어떤 때는 고점에서 추격 매수하다가 더 이상 상승하지 못하고 급락하면 그때 손절매한다. 이런 식으로 수없이 사고팔기를 반복하다 보니 2천만 원도 순식간에 사라졌다. 나의 3천만 원과 부모님께 빌린 돈 2천만 원이 모두 사라지기까지는 6개월밖에 걸리지 않았다. 손실도 손실이지만 잦은 매매로 수수료가 엄청났다. 계좌의 잔고가 완전히 사라지던 순간 나는 그저 멍하게 앉아 있었다.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다. 나는 꿈이길 바랬다. 이제 모니터 앞에서 더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넋이 나간 표정으로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얼마 후 정신을 차린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아, 주식시장은 내가 절대 이길 수 없는 상대구나. 주식은 냉철한 분석이 필요한데 나는 도박을 하듯이 접근하고 있었다. 지금 돌이켜보면 완전히 어리석은 매매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내 돈만 잃은 것은 그나마 괜찮았지만 부모님의 돈까지 모두 잃은 상황이었다. 6개월 만에 5천만 원이라는 돈을 날리고 두 번째 깡통을 찼다. 그때 남아있는 건 자동차 한 대뿐이었다. 그렇게 코스닥에서 돈을 모두 날린 나는 코스닥의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반도체 장비 업체에 다시 취직을 하게 되었다. 생애 첫 상장 폐지를 당하다. 다시는 주식시장에 발을 들여놓지 않겠다고 결심한 후 나는 직장을 찾기 위해 동분서주했다.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빚까지 있는 상황이어서 마음이 급했다. 구인 기업을 알아보고 이력서를 쓰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 첫 직장은 마음도 편하고 사람들도 좋았는데 왜 그만둬서 이 고생을 하는 걸까? 이번에 취직을 하면 절대 주식 같은 건 생각도 말고 일만 열심히 해야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다. 걱정했던 것보다 취직은 금세 되었고 2000년 하반기에 반도체 장비 관련 회사에 출근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한바탕 광란이 일어난 후 거품이 꺼진 상황이었지만 현장에서는 아직 벤처의 힘이 남아있었다. 내가 입사한 그 회사는 점점 번창해 가고 있었고 벤처기업이라는 의욕이 넘치고 있었다. 그래, 주식은 있고 착실히 월급 타서 부모님에게 빌린 돈도 갚고 성실하게 저금도 하자. 나는 마음을 다잡고 직장 생활에 임했다. 그 회사는 LG 실트론,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 반도체 후종공 분야에서 필요한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였다. 그때 마음을 다잡고 설계 일도 하고 캐드 작업도 하고 현장 관리 감독 일도 했다. 하지만 설계 일은 나의 적성에 맞지 않았다. 나의 선임인 윤 과장은 회사 일을 하는데 많은 걸 가르쳐 주었다. 하지만 나는 결심과 달리 주식에 대한 생각을 떨쳐내지 못했다. 주식에 미련을 버리지 못한 나는 처음으로 신용대출을 받았다. 그리고 한일함섬과 혜태전자에 올인했다. 단타 매매를 하지 않고 회사 일에 집중하면서 차분히 매매하자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결과는 상장 폐지였다. 한일합섬에 주식을 산 이유는 그 회사가 소유한 땅이 많아서였고 혜태제과는 브라보콘을 좋아해서였다. 주식을 정리해보니 투자한 500만 원은 50만 원이 되어 있었다. 내가 두 번 다시 주식 투자를 하면 사람도 아니다. 이런 마음으로 직장 생활에 전념했다.
하지만 계속해서 성장할 것만 같은 회사는 점점 상황이 나빠지고 월급도 깎였다. 2001년이 되면서 회사에는 더 이상 일거리가 들어오지 않았다. 회사에 나가서도 마땅히 할 일도 없었다. 조만간 회사를 그만둬야 할 것 같았다. 그러던 중 윤 과장이 주식 투자를 하는 것을 보았다. HTS에서 차트를 보면서 5일, 10일, 이동평균선, 거래량 등을 분석하고 있었다. 당시에는 기술적 분석이나 차트 분석이 일반적이지 않았다. 대체로 체결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면서 올라가면 사고 내려가면 파는 식이었다. 나 역시 HTS를 보긴 했지만 차트를 분석해서 정보를 얻는다는 것은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돌이켜보면 웃음밖에 나오지 않지만 당시 내 매매 수준이 그랬다. 나는 일봉이 뭔지 분봉이 뭔지도 몰랐고 주식책을 사서 보지도 않았다. 주식 투자에 대해 알려주는 책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지도 못했다. 그 이유는 어쩌면 내가 돈 놓고 돈 먹기 식으로 주식시장을 바라봤기 때문일 것이다. 그때까지 순전히 돈을 걸고 내 운을 시험하고 있었다. 나는 어깨너머로 윤 과장의 매매 방법을 지켜보는 시간이 많아졌고 궁금한 것이 있으면 바로 물어보면서 해결했다. 여기 말이야, 앞에서 이 가격의 거래가 많았잖아. 그러면 당연히 여기를 주목하는 사람들이 많겠지. 주가가 떨어졌다가 여기까지 올라오면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 또 떨어질지 모르니까 본전이라도 찾자는 생각에 파는 사람들이 많아지겠지? 반대의 경우는 좀 달라. 주가가 올라가다가 그 근방까지 오면 상승의 기분이 좋아져서 수량을 더 늘리려고 할 거야. 이전 가격에 매수를 못해 상승을 쳐다보기만 했던 사람들은 옳다구나 하고 매수하려고 나서겠지. 다시 올라갈 것 같으니까. 윤 과장의 설명을 들어보니 과연 일리가 있었다. 그래서 이렇게 물었다. 과장님은 주식 투자로 돈을 많이 버셨겠네요? 내가 그러면 직장에 다니겠냐? 회사에 일거리가 없으니까 이러고 있는 거지. 나름 명언이었다. 주식 투자는 시작하긴 어렵지만 한번 발을 들이면 끊기 어려운 게 주식이다. 윤 과장은 이동평균선과 지지, 저항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었다. 대략적인 개념을 파악한 후 나도 차트에 이리저리 선을 그어보고 실제로 맞는지 시험해봤다. 그러다 참 신기할 정도로 맞아떨어졌다. 아니, 정확히 맞아떨어진 것은 아니었지만 나는 그렇게 믿고 싶었고 그대로 믿어버렸다. 이후 나는 이전과 달라졌다. 차트도 볼 줄 알고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다. 하나씩 알아갈수록 마음이 들뜨기 시작했다. 착실히 직장 생활에서 저금도 하고 부모님께 빌린 돈도 갚아 나가야겠다는 마음은 어디론가 사라졌다. 그리고 주식 투자 한 번으로 모든 걸 만회하자는 생각이 커져갔다. 그래서 그동안 모은 돈을 모두 주식 계좌에 넣었다. 이 돈까지 모두 날리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두근했다. 하지만 이제 충분한 기술을 갖췄으니 예전과 같지 않을 것이라며 스스로를 다독였다. 매매에 나서기 전 나름대로 공부도 많이 했다. 하지만 주식시장은 나를 또다시 걷어찼다. 당시 나의 매매 모습을 그림 1-5에 대략 표현해봤다. 실제 매매한 종목은 조화 제약이었는데 당시 분 차트를 찾을 수 없어서 비슷한 사례로 설명했다. 장이 시작됐다. 어제 종가보다 높이 떠서 출발했다. 그런데 1시간 동안 밀리면서 전일 종가에 머무른 것이다. 이동평균선 수렴했네. 자, 매수. 그 다음 1시간 동안 살짝 밀렸다가 반등하면서 이동평균선에 붙어서 움직인다. 그러다가 그 다음 1시간 동안 쭉 밀린다. 투매가 나오네. 아름다운 조정이야. 매수. 물량을 늘리자 과연 반등이 나온다. 그럼 그렇지. 하지만 이후 1시간 동안 그 수준에서 버티다가 막판 5분 동안에 한꺼번에 밀린다. 세력들이 물량을 뺏으려고 난리를 치는군. 질 수 없지. 풀베팅. 자금을 몽땅 털어넣으니 이제는 기다리는 일만 남았다. 주가는 1시간 동안 서서히 올라간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이제는 할 일도 없어서 차트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마술사처럼 주문을 외운다. 2시 30분. 이대로 마감하고 내일 오르려나?
하지만 웬걸 장 막판에 대규모 물량이 쏟아지면서 손 쓸 새도 없이 폭락한다. 머릿속이 텅 비고 어쩔 줄 모르는 상태가 된다. 이러다 하한가 맞는 건 아닐까? 버티고 버티다 장 마감을 몇 분 앞두고 손절매한다. 손실이 크지만 하한가를 맞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하지만 하한가는커녕 내 물량을 삼키고 주가는 방향을 바꾼다. 그리고 다음날 급등한다. 조화제약을 매매할 때 실제로 이랬다. 내가 매매에 뛰어든 그날 조화제약은 전날 상한가로 마감된 상황이었다. 당일분 차트를 주시하고 있었는데 주가는 여전히 상승세였다. 플러스 7%에 매수했다. 역시 상승은 거침없이 계속되어 플러스 13%에 육박했다. 이건 보나마나 상한가라는 생각에 추격 매수로 물량을 늘렸다. 그런데 내가 추가 매수한 시점에서 고점을 찍고 처음 매수했던 가격 아래로 떨어지는 것이었다. 물량을 늘릴 기회라고 좋다고 추가 매수했다. 하지만 주가는 시가를 지나 전일 종가까지 떨어졌다. 싸게 사면 더 좋지 하는 생각에 남은 자금은 몽땅 동원해 물량을 늘렸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다. 마이너스 5%까지 떨어졌다. 그때부터는 제정신이 아니었다. 이제 더 살 돈도 없고 최고점에서 산 물량은 이미 15%가 넘게 떨어졌다. 이렇게 큰 손실을 보고 매도할 순 없다. 어떡하지? 그렇지. 지금 물량을 추가한다면 조금만 반등해도 본전은 찾을 수 있을 거야. 머릿속이 두서없이 바쁘게 움직이면서 미수를 떠올렸다. 결국 마이너스 5%에서 미수로 풀 베팅을 했다. 그렇지만 주가는 더 하락하여 마이너스 10%. 완전히 공포에 질린 나는 하한가로 가기 전에 얼마라도 건져보겠다고 떨면서 손절매를 했다. 원금이 한순간에 반토막이 되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약간 더 빠지는 듯 하더니 반등을 해 마이너스 5%가 되는 것이다. 그러고도 더 올라가 보합까지 다다랐다. 한두 호가만 올라가면 전일 종가를 넘어가는 것이었다. 조금만 참을 걸 하는 생각을 자책하며 재매수를 했다. 원금도 줄어든 상태였기 때문에 손실을 빨리 복구하려면 미수를 사용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고 미수로 풀 베팅을 했다. 그런데 내가 매수를 하자마자 주가는 방향을 바꾸는 것이었다. 참 환장할 노릇이었다. 버티다가 손절매를 했다. 그런데 내가 손절매를 하자 반등했다. 풀 미수로 재매수하자 다시 반락했다. 손절매, 손절매, 손절매. 장이 마감되고 내 계좌에 남은 건 몇천 원이 전부였다. 믿을 수가 없었다. 1,000만 원이 하루 만에 몇천 원이 되다니. 이제 깜빡거림을 멈춘 호가창과 지나간 분 차트를 보면서 나는 망연자실했다. 그동안 회사에 다니면서 번 돈을 한 방에 털어놓다니. 이런. 아비규환의 상황이 지나고 나를 향해 제일 먼저 욕이 나왔다. 찬찬히 다시 보니 내가 매수했던 자리는 매도해야 할 자리였고 급하게 손절매하느라 기를 쓰고 매도했던 자리는 오히려 풀 베팅해야 하는 자리였다. 결과를 보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쉽다. 그 다음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적어도 처음 매매에서 실패했을 때 손실을 감수했어야 했다. 손실을 본 것이 아까워 급한 마음에 덤빌 것이 아니라 차라리 그 자리를 떠나야 했다. 하지만 사후 약 방문이라고 지금 와서 후회한들 뭐가 달라지겠는가. 다시 월급이나 바라보고 사는 수밖에 없었다. 빚은 더 늘었고 삶은 더 팍팍해졌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회사 사정은 더 나빠져 문을 닫을 지경에 이르렀다. 입사 초기에는 제법 주목받는 벤처기업이었는데 몇 년 새 상황이 바뀐 것이다.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나는 또다시 취직 자리를 찾아봐야 했다. 오늘 미라클 독서는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